네, 2016년 첫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해 떠오르는 걸 보셨는지요? 그리고 이제 12간지 가운데 올해는 원숭이의 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붉은 원숭이이고요. 이 원숭이 신자에다가 12간지의 병자가 붙어 또 이제 60간지 병자가 붙어서 병신년 붉은 원숭이띠 해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띠에 담긴 지혜가 있죠. 띠에 담긴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짓고 복 많이 나누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걸 너무 좀 전형적이어서 어떻게 좀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관장님은 덕담 인사하시는 것도 다르습니다. 예, 올해가 원숭이띠이고 붉은 원숭이띠입니다. 올해 병신년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또 그 예수님께서 빨간 넥타이, 저도 빨간 넥타이인데. 네, 관장님도. 기본적으로 이제 60갑자 가운데서 원숭이띠가 12년 만에 드니까 5번 듭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전에 원숭이띠는 갑신년이 되고 그때는 풀을 청찰해서 청색 원숭이띠가 되는 것이고 올해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띠. 그다음에 이제 또 12년 후에는 무신년에는 그러니까 노랑 항색 원숭이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12년 후에는 흰색 원숭이띠, 또 12년 후에는 임신년에는 검은 원숭이띠. 이처럼 그러니까 12번, 12년마다 5번 있는데 그걸 이제 오방색으로 배치를 했을 때 원래 병신년에 그 10간의 병이 그 오방색으로 했을 때 붉은색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 라고 색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 색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무슨 띠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뭐 말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색깔 이제 오방색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군요. 저만 느끼는 건지 뭐 그런 최근에 좀 경향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의아하게 생각하겠는데 전통적으로 띠를 뭐 색깔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뭐 원래는 무슨 띠에 해, 무슨 띠에 해인데 색을 붙이는 경우는 2000년 이후에 황금돼지띠부터 시작해서 뭐 검은 용띠에 해에 뭐 어디 청말띠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색 감각이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뛰어나서 띠동물 앞에 색을 붙이면 더 재밌게 표현하기 위함이지 그게 뭐 특별한 전통적으로 의미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황금돼지띠에부터 황금만 있냐? 다른 나도 색깔이 있다. 컬러가 중요한 시대이죠. 이 띠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은 이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서로에게 덕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 띠에 대한 한국인들의 개념, 관념,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현대인들은 뭐 혈액형을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을 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증명됐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인한테 띠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 한 해의 수호동물이라 할 수 있는 띠동물의 좋은 덕성을 한 해의 해운으로 한 해의 덕담으로 풀어가는 이러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수호동물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띠동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예견하죠. 그다음에 또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할 때 띠와 띠 사이의 궁합을 볼 때도 또 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뭐 아까 이제 그 혈액형은 뭐 과학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뭐 별자리 띠는 무슨 뭐 그러냐고 하는데 사실 그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회화 또는 문화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태어난 순간 자기의 평생 띠동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항상 그 띠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살아오면서 너는 원숭이 띠니까 잔나비 띠니까 손재주도 있고 영리하고 재치 있으니까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는 1년 단위로 띠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회 문화적 의미가 갖추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도
어떤 일률적으로 갖춰줄 수 있던 그런 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예. 민속적으로는 띠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뭐 황금돼지띠에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나쁜 띠는 또 적게 나고, 네. 이른바 한국인 관념에서는 좋은 띠는 많이 나.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사회복지 정책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평생 크면서 경쟁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대학을 가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 띠가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네. 현대 사회복지 시스템의 그 일생 주기와도 연계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예. 뭐 띠는 뭐 이렇게 연말 연시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재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사회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비전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동물들 또 가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우리 선조들이 이 동물 생명에 대한 친화적인 친화 의식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네, 네, 네. 굉장히 그 덕담이잖아요. 예를 네. 들면 소띠에 태어났다고 해서 너 이렇게 둔하고 구움뜨고 미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얼마나 성실하냐 네, 이렇게 네. 예. 뭐 좋은 점들을 여유자적하고 은근과 끈기를 갖고 예. 있고, 그다음에 일을 아주 철저히 하는 그런 성격들을 계속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것들을 네, 찾아서 덕담하는 그러니까 쓰는 것 같아요. 그 띠동물의 좋은 덕성을 갖고 계속 그 덕담을 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격을 담게 배우게 되고 되죠. 배우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동양 문화에서는 네. 12지에 관한 동양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있고요.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바뀌는 12지는 있고,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월 단위로, 그러니까 점성술이죠, 서양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뭐 1월생은 무슨 별자리 뭐 이렇게 별자리로 월 단위로 이제 자기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예. 지금 서양 쪽에서도 뭐 동양 문화에 이 띠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되어서 원래 원숭이 띠라면 서양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거기는 자기 태어난 달의 그러니까 별의 운명과 또 우리 동양에 갖고 있는 띠 문화에 그걸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띠 이야기 올해는 특별히 이제 원숭이해,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 뭐 잔나비라고도 하는데요. 원숭이라는 동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면 우리가 올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원숭이 띠들이 또 새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아주 재치 있고 깨가 많고 영리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장깨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자기의 적을 믿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동국무원이라고 해서 예. 우리 한반도에는 그 원숭이가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은 남중국 쪽은 이제 좀 더운 지방이니까 원숭이가 살았고, 예, 그렇겠네요. 일본은 특이하게 우리보다가 위도가 높은 지역인 북해도까지도 일본 원숭이가 살고 일본에 있습니다. 가면 원숭이 많대요. 네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한반도에는 없었는데, 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구석기 시대, 지금 한반도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 구석기 시대는 원숭이가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발굴을 통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반도에는 살아있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은 근대에 와서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에 원숭이가 있었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지에는 원숭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최초로 볼 수 있는 게 고신라에 보면 신라토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조그만한 인형들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인형 그 원숭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후는 무덤 주위에 호석, 무덤의 그 방위신으로, 시간신으로 원숭이 신이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 보면 아주 뭐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를 얼굴 두상을 보면 원숭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은 청자에 인장, 도장에 원숭이 모습을 많이.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인면은 그 글자지만은 도장의 몸체에 원숭이를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비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배설을 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원숭이 후자와 제후 후자가 같은, 그러니까 획수가 약간 틀리고 예. 같은 발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비와 배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원숭이를 몸에 지니거나 뭐 원숭이를 자기의 기물에 새김으로써 또 성공을
벼슬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중국인들이 뭐 팔자가 뭐 돈 파워와 비슷하다 해서 좋아하는 거 그런 약간 그런 것입니다. 네. 예, 예. 그런가 하면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자 원숭이 청자 연적이 있는데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진에서. 새끼 원숭이를 함께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이었는데 저는 그 볼 때마다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졌다는 슬픔이 단장의 슬픔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숭이에서 나오는 그 설날입니다. 뭐냐면 어린 원숭이를 잃은 애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서 어렵게 새끼 원숭이를 안자마자 죽어버렸는데 그 원인을 배를 갈라봤더니만 먹지도 않고 따라오면서 창자가 말라서 끊어져 있더라. 이게 단장의 슬픔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물원의 사육사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은 원숭이 새끼가 죽어도요. 막 썩어 나가도 새끼를 막 계속 안고 다니고 목에 걸치고 다니고 그래서 자식 사랑이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가족 사랑 특히 모자지정 가족 사랑 이런 게 할 때 저는 그 원숭이 모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 오면은 그 원숭이가 그림에도 나타나고 도자기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원숭이가 천도복숭아를 들고 나타납니다. 근데 원숭이라는 놈은 우리가 서유기에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살죠. 손오공이 엄청나게 오래 사는 존재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인류와 같은 유인원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과 약간 생명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화와 설화 속에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놈이 갖고 있는 그 천도복숭아는 이 천도복숭아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그 신화에 보면은 신선들만 먹는 반도원이라는 천도복숭아 밭에서 우릉도원, 이상향 이런 걸 표명하는 거죠. 이 천도복숭아는 한 개 물고 18,000원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래 사는 원숭이 가족이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초에 이런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오래 산 축수의 의미로서 장수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림에 보면은 그 알알이 연근 포도를 따는 원숭이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포도 하나하나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은 그만큼 다복하는 다남 다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또 원숭이라는 놈이 가보면 성류도 포도와 마찬가지로 알이 많죠. 그것도 자식의 많음을 이처럼 이제 그림에 보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장수와 다남, 부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림에도 나타나고 특히 선비의 사랑방에 벼루라든지 그다음에 해와 그림 속에도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비의 문방사후에 원숭이의 문양을 많이 새긴다는 것은 아까 원숭이 후자와 제후 후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성공의 벼슬에 대한. 그래서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장수와 모자지정과 부귀다남과 벼슬과 성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숭이 울음소리 굉장히 슬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 한시에 보면은 나그네의 외로운 심정을 원숭이의 울음소리에 비견합니다. 근데 그 한반도에는 원숭이가 없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지식인들이, 문인들이 중국의 한시를 또 인용하면서 그 원숭이의 슬픈 소리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아마 원숭이 얘기만 하다 보면 끝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셔서 막 빨려 들어갑니다. 원숭이가 참 특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얘기하신 것 가운데 자식 사랑. 우리 사회가 자식 사랑이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지난해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원숭이를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해가스로 바뀔 때마다 띠와 관련된 특별 전시회도 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계신데 올해는 이제 원숭이 띠다 보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 특별전을 개최하고 계시네요.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우리 어린이들 말 이어가기 노래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맛있어. 이렇게 하는 원숭이 얼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빨간지를 저희 박물관에 전시실에 오면 원숭이와 관련된 이야기 다 들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시를 재밌게 꾸몄는 게 뭐냐, 관점을 원숭이와 사람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네.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를 사람이 보는 형국이라면 예. 전시를 반대로 관객들이 들어와서 네. 원숭이와 관련된 역사 문화적 유물을 네. 보는 때 바깥에서 원숭이가 사람을 보는 모습, 네. 서로 교통하고 교감하고 결국 인류의 미래는 동물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네.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많이 오셔서 오.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간지를 네. 한번 수수께끼를 들어보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네. 구성 자체도요. 예, 네. 고민들을 연초에 이 특별 전시에 대해서 해마다 고민들을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또 거기 학예사분들이랑 고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흥미롭게 이번 전시회가 보면 이렇게 좀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12지의 하나로서 원숭이띠인데 네.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방위를 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방위는 서남서를 지키는 시간신과 방위신의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원숭이가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제 십장생의 하나로서 그 천도복숭아를 따는 모습, 그다음에 석류를 따는 모습, 그다음에 십장생의 다른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 그림들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문방 선비의 사랑방의 기물의 포도와 합체인데 그런 원숭이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민속의 탈춤에 보면 예.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숭이 그것도 예. 얼굴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네네.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오늘 뭐 이야기가 원숭이에 일어난 일들 또 원숭이 뛰는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모든 컬러 컨셉은 빨간색입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 모자라도 하나 쓰고 오셔서 원래 네. 그 붉은 원숭이 해의 의미와 원숭이 엉덩이가 네. 왜 빨간지를 나의 컬러와 연결시켜서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와서 보신다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타 모자 씌워줘도 어울리겠네요. 네, 네. 붉은색이니까요. 이런 특별 전시회를 하시고요. 이걸 이렇게 해마다 1월 1일 정초에는 딱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표현이 루틴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딱 네. 이 민속박물관에 가시면 정형화해서 가시면 자녀들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진 이번 전시도 네. 우리만 하니까 그 유물과 역사적 사실들만 전시를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원숭이를 그렇죠. 전시하는 방법을 아이들은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대공원 동물원하고 연결시켜서 그쪽에 원숭이의 일상적인 모습도 영상에 담아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진 동호인들이 네. 원숭이 사진을 찍은 것들 그와 전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원숭이, 영상 속에 있는 원숭이, 전통 문화에 있는 원숭이의 모든 것들을 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하네요. 네. 네. 아이들은 사실 원숭이 그림도 그렇지만 네. 직접 막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방학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으니까 특히 원래 가족과 함께 오면서 아까 이제 모자 지정의 네.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효도 가르칠 수도 있고 네. 부모 자식 간에 가족의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원숭이띠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도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뭐 미래를 예견하는 걸로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올해는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최근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좋은 의미도 그렇고 원숭이띠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년마다 원숭이가 돌아오니까 뭐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원숭이 때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병신년은 60년 만에 그렇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 병신년은 기본적으로 60년 전에 병신년에 처음으로 음력을 양력으로 쓰는. 그렇습니까? 네. 그처럼 이제 원숭이 병신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예. 뭐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뭐 말띠에는 말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처럼 그 한 해가 새롭고 막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예측하는데 뭐 원숭이띠의 과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없고 그렇게 좋다고는 그냥 평범한 역사적 한 해였다. 그렇지만 이제 요 정초에 이렇게 병신년 붉은 원숭이띠에 이 막 밀려오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그 미래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좀 전에 역사 문화 속에 원숭이가 갖고 있는 영리함과 깨와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이어받으면서 네. 이제 다가오는 올 한 해의 원숭이 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나아가느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초창기에 원숭이띠에 태어난 사람 원숭이를 닮는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오늘 또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이제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고. 네. 재주 많은 사람은 이제 현대인들은 뭐 탤런트, 가수, 뭐 그다음에 엔지니어, 공학도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태어난 아이는 그의 평생 수호동물, 띠동물을 닮기 때문에 원숭이가 갖고 있는 좋은 덕성, 재치 있고 영리하고 깨가 많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원숭이띠는 아주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덕담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네네. 너무 이렇게 자기의 재주를 믿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와 관련된 것들이 그 속담 같은 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간지 그걸 잠깐 우리 민담이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요. 네. 이 원숭이라는 놈이 이제 바닷가에 해변가에 개 옆으로 개하고 같이 떡을 해먹기로 했어요. 떡을 다 해갖고는 이 원숭이가 잽싸빠르게 이 떡을 갖고 나무에 올라가 자기 혼자 먹었어요. 튀었군요. 그래서 밑에 개가 아무리 이 애원을 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깨를 부리다 이 떨어뜨려 버렸어 떡을. 그러니까 낼름 그 밑에 개가 그 떡을 잡고 개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원숭이는 또 반대로 개 구멍 속에 들어가보고 떡을 나눠 먹자고 아무리 설명해도 애원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라는 놈이 개 구멍에 엉덩이를 대고 방귀를 뻥 끼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개가 성질이 나서 집게발이라고 하죠. 집게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찝어버렸어요. 그래서 빨개졌고.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 빨가졌고 그 개의 집게발에는 털이 나 있다. 이런 것처럼 원숭이 재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숭이가 영리하니까 주위의 동물들이 이제 원숭이 재판을 하죠. 그때마다 원숭이의 깨를 부려서 자기 걸로 오히려 재판을 해서 공평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위에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하면 이제 민간에서는 흉내도 잘 내고 뭐 그러죠. 그래서 탈춤 같은 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장터에 약장수 보면 항상 원숭이 재주 부리게 하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연기해 내려오는 것이죠. 네. 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박물관 가셔서 전시 보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의미와 뭐 생태학적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올해 이제 원숭이띠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참 힘든 한 해를 살았잖아요. 네, 올해 어떻게 좀 살까요? 덕담 한마디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원숭이는 굉장히 재치 있고 영리하고 재주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손오공은 언제나 당당한 그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오공처럼 원숭이처럼 큰 깨와 큰 슬기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2016년 붉은 원숭이띠의 해, 원숭이는 어떤 동물인가, 우리 사람들과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오고 우리가 뭘 배울까, 오늘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님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리니까요, 오늘도 지금 박물관 문을 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가셔도 좋고 또 새 주말 동안에 가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천진기 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